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70쪽에 소모품하고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단원이 결산정리상, 기말수정상을 설명드리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소모품과 관련한 결산정리분계를, 바꾸어 말한 기말수정분계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소모품이 뭐냐? 소모품이란 금방 소모될 물건이란 뜻입니다. 금방 닳아서 없어질 물건. 회사에서 사용하는 자질구레한 물품들. 자, 이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예를 들 필요는 없어요. 책에는 뭐 사무용품이라든가 청소도구 등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금방 소모될 물건, 닳아서 없어질 물건, 우리는 이걸 소모품이라고 말을 해요. 시험에는 아예 그냥 소모품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제일 어렵게 나와봤자 사무용품. 그러니까 사무용품은 소모품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동탄행정고시학원 입장에서는 바로 이거 칠판 지우개도 소모품입니다. 그렇다면은 동탄행정고시학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바로 이것을 자산으로 볼 것인가 비용으로 볼 것인가, 이게 문제죠. 여러분, 여기 원장님은 이것을 학원의 자산으로 보고 있을까요? 비용으로 보고 있을까요? 비용으로 보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럼 자산으로 보는 게 맞아요? 비용으로 보는 게 맞아요? 비용으로 보는 게 맞아요? 자산으로 보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비용으로 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 어쨌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는 단어는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강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바로 이것을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규정되어 있는가,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규정되어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정답은 규정 없다가 답입니다. 그러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지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지 규정을 안 해놓은 이유는 뭐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란 얘기죠. 정부 이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아, 저 학원에 칠판 지우개가 몇 개나 있을까? 혹시 삼성전자에 볼펜이 몇 자루가 있을까? 어머, 200자루가 있다고? 그럼 주식 안 사. 300자루가 있다고? 주식 사야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정보는 회계 처리를 할 때 마음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다 필기하냐면은 71쪽 같은 데다가 여백에다 필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필기 한번 해보세요. 소모품과 관련한 이론 문제의 정답은 소모품과 관련한 이론 문제 정답. 결론, 답은 중요성입니다. 소모품과 관련한 이론 문제가 나오잖아요. 무조건 답은 중요성이에요. 뭔 얘기냐면은 시험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어떤 회사에서 뭐 사무용품 얼마를 취득하면서 또는 구입하면서 이를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다음 중 어느 회계 개념에 근거한 것인가?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쳐. 예를 들어 문제가 다시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예를 들어서 미친 척하고 뭐라고 하는가,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났다면은 이거는 아예 오류,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류가, 이건 오류라는 말이 없이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이게 잘못됐다는 말은 안 나와 있잖아요. 오류를 범했다는 말은 안 나와 있잖아요. 어느 회계 개념에 근거한 것인가 하면 정답은 중요성이라는 거지요. 자, 대부분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옛날에 우리 시험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은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인 주식회사 어떤 회사는 식목일 기념 행사로 묘목 20만 원을 구입하고 이를 자산으로 처리하는 대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다음 중 어느 회계 개념에 근거한 것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의미하는 거, 이 출제자가 의미하는 거 뭐냐,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인,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인 어떤 회사가 식목일 기념 행사로 묘목 20만 원을 구입한 후 이를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오류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근데 오류가 생겼다는 말이 나온 게 아니라 묘목 20만 원을 구입하면서 이를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했다.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했다. 다음 중 어느 회계 개념에 근거한 것인가? 라고 나왔으면, 여러분 재산이 100억일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20만 원, 지금 100억이 있다면 20만 원은 큰 돈이에요, 적은 돈이에요? 적은 돈이죠. 사소한 거란 얘기야. 사소한 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바로 중요성이라는 회계 개념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소모품이라는 단서는 안 나와 있지만 상대적인 크기, 이게 얼마부터가 중요하고 얼마부터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기업에 따라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는 회사에서 20만 원은 큰 돈이 되지만 삼성전자 같은 데서 20만 원은 뭐예요? 아주 적은 돈이거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는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바로 중요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기 하나 있어요. 소모품과 관련한 이론 문제 정답은 결론은 중요성이다. 그런데 어쨌든 사무용품은, 자, 이걸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랬는데 문제로 예를 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문제. 자, 자료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요. 어떤 회사에서 사무용품, 물론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소모품이라고 나올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만 대부분 소모품이라고 나오지만 제일 어렵게 나와야 사무용품이에요. 물론 사무용품 이렇게 분개를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대부분은 사무용품 같은 걸 소모품으로 처리하지요. 자, 사무용품 10만 원을 구입한 후, 사무용품 10만 원을 구입한 후 그 중에 7만 원을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은 바로 사왔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고 결산일이 되었을 때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를 자산처리법과 비용처리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산처리법에서는 구입을 했을 때 분개를 어떻게 하고 결산일은 어떻게 분개하는가,
비용처리법에서는 구입을 했을 때 분계를 어떻게 하고 결산일에는 어떤 분계를 할까? 자, 들어보세요. 사무용품 얼마를 사왔어요? 10만 원 사왔죠? 사왔을 때 보나마나 돈 주고 사왔을 거 아닙니까? 자산처리법에서는 이렇게 분계합니다. 사무용품을 사왔다. 차변의 소모품 또는 사무용품 10만 원 현금 주고 사왔죠?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자산처리법은 구입 시점에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 이게 자산처리법이에요. 비용처리법은 어떻게 하는가? 사무용품을 샀을 때 차변에 소모품 뒤에다가 B자를 하나 더 붙이는 거야. 소모품 B 또는 사무용품 B 10만 원 현금 주고 사왔다.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구입했을 때 분계는. 그런데 우리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결산일의 분계죠. 먼저 요령으로 몇 번에 걸쳐 설명할게요. 자, 결산일이 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산처리법에서는 보세요. 요령으로 자산처리법은 결산일이 되면 자산을 없애주고 이 자산을 그대로 비용으로 대체합니다. 소모품 B. 결론은 뭔 얘기냐면 아까 이거 배웠죠? 매입, 자, 2월 상품과 매입이 같이 붙어 있는 거 기말에만 하는 분계죠. 소모품과 소모품 B가 같이 붙어 있는 거 이것도 기말에만 하는 분계예요. 자, 중요한 거 자산처리법에서는 자산을 없애주고 비용이 태어납니다. 자산이 죽으면서 비용이 태어나는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없어지면서? 자산이 없어지면서 누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생각에 비용이란 이미 쓴 걸 말하는 거예요? 안 쓴 걸 말하는 거예요? 쓴 거. 새롭게 태어난 비용은 양쪽에다 쓴 거. 사용액을 베꼈으면 돼요. 자, 이 회사 10만 원 사다가 얼마를 사용했죠? 분계 차변의 소모품 B 7만 원. 대변의 소모품 7만 원이야. 자, 요거 볼게요. 그럼 비용처리법에는 어떻게 하는가? 비용처리법에서는 무조건 비용을 없애주고 이 비용은 그대로 자산으로 대체합니다. 자, 자산 비용 이런 식으로 대답해 보세요. 자, 누가 없어지면서? 비용이 없어지면서 누가 태어났어요? 자산이 태어났죠. 새롭게 태어난 자산은 여러분 생각에 쓴 걸 말하는 거예요? 안 쓴 걸 말하는 거예요? 안 쓴 걸 말하는 거죠. 그래, 양쪽에다 미사용액을 베꼈으면 돼요. 그러면 옛날에 소모품 얼마 사다가 10만 원 사다가 얼마를 썼어요? 아직 안 쓴 거는 얼마예요? 3만 원. 차변에 소모품 3만 원, 대변에 소모품 B 3만 원. 자, 그런데 결산 다음 날에는 어떻게 하는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오죽하면 출제자도 헷갈렸으니까. 결산 다음 날에는 재수정 분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랬거든요. 자, 근데 요거 구입 시점에 자산 처리했어요? 비용 처리했어요? 자산 처리했죠.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과 비용만 재수정 분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했죠. 결산 다음 날엔 재수정 분계를 못해요. 소모품비 비용이죠. 돈 줬죠. 현금의 유출이 있는 비용은 결산 수정 분계를 결산 다음 날에는 역으로 뒤집어주는 분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건 시험엔 안 나와요. 잠시 후에 다른 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것뿐입니다. 전국의 동강을 듣는 모든 분들, 이 안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산학이니 학교 선생님들이니 학원에 강의하시는 분들도 차이점은 그걸 이해하라 하시라는 얘기예요.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 또는 비용만 재수정분계. 재수정분계는 임의적 절차라고 그랬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구입 시점에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재수정분계 못하는 거예요.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만 재수정분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다시 쓸게요.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했네요. 자산처리법에서는 자산을 없애주고 비용으로 대체, 비용처리법은 비용을 없애주고 자산으로 대체. 사실 그것만 알아도 되는데, 자, 한 번 정도는 이유를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요거 이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이 회사 구입 시점에 자산 처리했어요? 비용 처리했어요? 자산 처리했다는 얘기는 사무용품 사온 자체를 전액을 다 쓴 걸로 봤다는 얘기예요? 안 쓴 걸로 봤다는 얘기예요? 안 쓴 걸로 봤다는 얘기죠? 그럼 정말로 끝까지 하나도 안 쓸까요? 쓰는 게 있겠죠? 자, 기말의 가사에 쓴 만큼 소모품을 써버리면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산이 감소는 대변이죠? 얼마를 썼다고요? 7만 원만큼 자산이 감소했죠? 쓴 만큼은 동시에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얼마 썼다고요? 7만 원만큼은 기말에 가서야 소모품 비하고 비용 처리하는 겁니다. 이유로 보면 그래요. 이유로 보면 그런데 그때마다 자산이 증가했나 비용이 증가했나 뭐 따지려면 머리 아프거든. 그러니까 요령, 다시 설명, 결론 마지막입니다. 무슨 처리법에서는? 자산처리법에서는 결산일이 되면 누구를 없애주고 자산을 없애주고 이 자산을 어디에다 대체? 비용으로 대체. 자, 누가 죽으면서? 자산이 죽으면서 누가 태어났다? 비용. 자, 새롭게 태어난 비용은 쓴 걸 말해, 안 쓴 걸 말해? 쓴 거. 양쪽에다 사용액을 적어라. 분계는 차변에 소모품비 7만 원, 대변에 소모품 7만 원. 자, 그럼 비용처리법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비용처리법에서는 누구를 없애주고 비용을 없애주고 이걸 어디에다 대체? 자산으로 대체. 됐나요? 자, 누가 죽으면서? 비용이 죽으면서 누가 태어났어요? 새롭게 태어난 자산. 자산은 쓴 걸 말해, 안 쓴 걸 말해? 안 쓴 걸 말하겠죠? 얼마를 안 썼어요? 3만 원을 안 썼죠? 자, 자주 나오는 문제고 요 결산 정의분계가 단골 문제이기는 하지만 책에는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 많지 않은가? 저 뒤에도 몇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은 어차피 항상 똑같은 건데 문제만 데렸다 많게 하면 뭐예요? 그래서 문제는 많지 않은데 예제 20번부터 살펴볼까요? 예제 20번. 어떤 기업의 수정전 잔액시산표에 소모품 1350원, 소모품 비 0원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시산표라는 것은 보고기간 중에 거래를 집계시킨 거예요. 그런데 시산표에 있는 이 계정가복이 금액이 소모품의 금액이 있어요? 소모품 B의 금액이 있어요? 소모품의 금액이 있죠? 결론은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입 시점에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를 보니까 소모품의 기말 재부가 600원일 때 필요한 수정분계는 이렇게 나왔죠. 자, 들어보세요. 무슨 처리법이죠? 자산처리법에서는 누구를 없애주고 자산을 없애주고 이 자산을 어디에다 대체? 소모품 비용으로 대체해야 되겠죠. 자, 이때 새롭게 태어난 비용은 쓴 거라 그랬어요? 안 쓴 거라 그랬어요? 쓴 거. 사용액을 양쪽에 베껴 쓰면 되겠죠. 자, 옛날에 얼마 사왔어요? 소모품이 1350원 있잖아요. 1350원 사다가 1350원 중에서 쓰다가 기말에 남는 금액이 얼마예요? 600원이죠? 1350원 중에서 600원이 남았다는 얘기는 얼마를 썼다는 얘기야? 750원 썼다는 얘기죠? 차변의 소모품비 750원, 대변의 소모품 750원.
자, 다음 문제를 하기 전에 한 문제만 더, 자, 요거 잠깐 치울게요. 자, 20번 이해하시겠죠? 근데 요거 잠깐 지울게요. 이걸 지운 이유는 최종 결론을 보자 말이야. 자산처리법과 비용처리법의 차이를 볼게요. 자, 소모품은 자산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재무상태표에 표시돼요?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돼요? 자, 재무상태표에 자산이니까 차변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소모품 B는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가 되겠죠? 포괄손익계산서에 소모품 B는 얼마가 표시될까? 계산해 볼게요. 자, 다시 비용처리법에서는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얼마가 표시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까? 자, 분명히 자산처리법과 비용처리법의 분계는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살아가는 과정은 틀립니다. 비율을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 좀 아는 분 중에서 돈이 조금 많으신 분이 계셔요.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한 10몇 조 원 정도 차이. 그분.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자, 그분하고 저하고 태어나는 과정은 달랐을 거야. 그렇죠? 그분은 어디서 태어났을까? 병원도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을까요? 뭔 얘기인지 모르지만 비싼 병원에서 태어났을 것이고, 그렇죠? 저는 집에서 태어났겠죠. 보나마나. 뻔하죠. 저는 애를 직접 받아봤어요. 애를. 저희 큰애를. 집사람이 참을성이 얼마나 좋은지 그냥 아침에 갑자기 표현 젊은 친구들이 있는 데서 이런 표현해도 결혼했어 안 했어? 아,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더니 갑자기 어머니 아래 힘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이 가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병원 갈 시간이 없었다고 판단했던 모양이에요. 어이구 안 되겠다. 병원 갈 시간 없겠다. 여보 당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여보 당신 뭐 물 끓여요. 너 뭐해? 아침에 일어나서 하더니 8시 15분에 응애 그리는 거야. 응애. 그래갖고 저는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 있잖아.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거 순 뻥 같아. 나실 때는 너무 쉽게 낳으셨지만 기르실 땐 힘들게 기르셨기에 뭐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애 낳는 거 굉장히 쉽더라고 생각보다. 저는 집에서 애를 받아봤어요. 근데 태어나는 과정은 달라. 살아가는 과정도 틀리죠. 자, 이건희 회장님은 저 걸어다닐 때 이건희 회장님은 기사가 와서 승용차로 모시고 다니고, 그렇죠? 저 차 끌고 갈 때 그분은 어떻게 해요? 헬기 타고 가시고 뭐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 라면 먹을 때 그분은 뷔페도 고급 뷔페에서 저녁 드시고, 그렇죠? 여러분하고 큰 차이 없어. 살아가는 과정만 약간의 차이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120에 돌아가실 때 그분은 70대 초반에서 병원에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 차이밖에 없어. 태어나는 과정 약간 차이 있죠, 여기. 그렇잖아요. 살아가는 과정도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분도 가실 땐 빈손으로 가시고 저도 빈손으로 가니까 갈 땐 똑같은 데 가는 겁니다. 최종 결론은 똑같아요. 정말 똑같은가 확인해 볼까요? 자, 소모품 찾아볼게요. 여기 소모품이라고 분계된 거를 찾아보세요.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어느 변에 얼마 있고 차변에 10만 원. 어느 변에 얼마 있고 어느 변이 얼마가 더 많아요?
소모품은 3만 원이 들어가는 거. 차변이 3만 원이 많으니까. 소모품 B 볼까요? 소모품 B. 자, 이 소모품 B라고 분계된 게 몇 개 있어요? 한 개. 어느 변에 있어요? 차변에 얼마 있어요? 7만 원 있죠? 차변에 7만 원. 아래 거 볼까요? 소모품. 자, 여기서 소모품이라고 분계된 거 찾아보세요. 몇 개 있어요? 한 개. 어느 변에 얼마 있어? 차변에 3만 원 있죠? 차변에 3만 원이야. 소모품 B라고 분계된 거 찾아볼까요? 소모품 B라고 분계된 게 총 몇 개 있어요? 2개. 어느 변에 얼마하고? 차변에 10만 원, 대변에 7만 원. 어느 변이 얼마 많아요? 차변이 3만 원이 많죠? 차변이 7만 원이 많죠? 10만 원, 3만 원이니까 그래서 7만 원. 자, 소모품 똑같네? 3만 원씩. 소모품비 7만 원씩 똑같죠?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건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금액은 최종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뒤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그러면 사무용품을 사왔을 때는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이거 누가 결정할까요? 그 회사의 회계 책임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회계 책임자가 결정하되 중요한 건 현재의 회계 책임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의 회계 책임자. 제일 처음에 그 회사에서 회계 처리하는 사람이 사무용품을 자산으로 처리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이 회사 망할 때까지 사무용품 사왔을 땐 그냥 자산 처리하는 겁니다. 애초에 회계 처리할 때 비용 처리했다. 망할 때까지 끝까지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이걸 표시의 계속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일관성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회계는 일관되게 계속해서 일관되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예요. 한 번 비용 처리했다, 한 번 자산 처리했다 그러면은 비교가 안 돼요. 예를 들어 감가상각을 한다. 한 번은 정액법, 한 번은 정률법, 한 번은 생산량비례법. 비교가 안 됩니다.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를 측정한다. 항상 같은 방식으로 측정해야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을 했다. 기간별 비교 가능성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항상 재무제표 표시와 분류는 항상 계속 일관되게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 참고하시고 72쪽으로 넘어갑니다. 72쪽. 예제 21번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제 21번. 자, 거기 뭐라고 나왔는가? 기초 소모품은 3만 원이다. 기중에 구입한 소모품 10만 원을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여러분, 이 회사는 사무용품 사올 때 자산 처리하고 있어요? 비용 처리하고 있어요? 비용 처리하고 있죠? 기말 실사 결과 미사용 소모품이 2만 원일 때 이를 반영하는 수정분계는 수정분계 해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이 회사 자산처리법이에요? 비용처리법이에요? 비용처리법이죠? 작년에만 비용처리했나요? 항상 비용처리하고 있는 회사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비용처리법에서는 비용을 없애주고 이 비용을 어디에다 대체? 자산으로 대체하라 그랬죠? 대답해 주세요. 누가 죽으면서? 비용이 죽으면서 누가 태어났어요? 자산이 태어났죠. 새롭게 태어난 자산은 쓴 거라 그랬어요? 안 쓴 거라 그랬어요? 미사용액이라 그랬죠? 자, 문제에서 미사용 소모품이 얼마라고 나왔나요? 2만 원이라고 나왔죠? 따라서 차변의 소모품 2만 원, 대변의 소모품비 2만 원. 이것이 답입니다. 정답 찾아보세요.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저는 분명 강의를 그렇게 했죠? 근데 해설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1번과 4번이 복수정답이라고 나왔죠? 아마 대한민국 많은 책들에선 답이 1번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 아래 방법 1, 방법 2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에 14회 때 시험 나왔던 문제예요. 당시에 시험 딱 보자마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답을 1번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튿날 여기저기 자료를 올려서 이거는 1번도 답이 될 수 있고 4번도 답이 될 수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4번이 더 정확한 답이다. 따라서 1번과 4번은 복수정답 처리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당시에는 이재기 기간이 추석 연휴 기간이었어요. 추석 연휴 기간. 그럼 전국에서 막 이제 수험생들 난리 났잖아요. 정답 처리해라, 문제를 천왕 정답 처리해라, 이의제기를 받아들여야 될 난리 나잖아요. 이의제기 어차피 회계는 저 혼자 이의제기 하는 거니까. 그럼 전국에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 다방이니 카페니 이런 데 모여가지고 몇십 명씩 모여 있으면서 전화가 와요. 몇 월 며칠 날 몇십 명이 모이기로 했는데 교수님 제발 좀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럼 사실은 제가요 항상 이의제기를 하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글자로 이의제기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그들 나름대로 알아서 문구를 만들라고 몇십 명이 모인 것은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이걸 해석을 해줬어요. 이유는 요거죠. 요 아래 다 써놨어요. 자, 그렇게 해서 물론 중요한 거 그러면서 아직 그 기름값 한번 보태주지 않대. 그 먼 거리 막힌 그 정체 뚫고 가서 만났을 때 기름값 한번 보태준 적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복수정답 처리가 딱 되는 순간 모였던 인원의 70% 이상이 없어집니다. 뭔 얘기예요? 하나 때문에 거기 모인 사람이 70%가 다 합격인 거예요. 그만큼 시험 점수는 무조건 60점에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기 17회 때 똑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17회 때 전국의 합격자의 80%는 그냥 저 혼자 합격시켰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합격자에. 왜? 그때 합격률이 엄청 낮은 시험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학원이 합격자가 전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 제기를 딱 해서 한 문제를 문제 오류임으로 전항 정답 처리에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 합격자가 있죠. 한 명도 없던 학원이 갑자기 6명이 되고 막 이러는 거. 7명이 되고. 80% 이상이죠, 사실은. 제가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오죽하면 해설을, 작년까지는 해설에다 그 내용을 그대로 써놨어요. 저 혼자 14회 때 출제된 문제로서 제가 이의제기를 하고 어쩌고 했는데 해설을 올해는 바꿨어요.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책까지. 맨 아래 결론을 봅시다. 결론. 많은 책들은 상계 문제 정답을 1번으로 표시했다. 근데 1번이 되는 과정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렇다면 복잡한 1번을 공부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4번이 답이다라는 사실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우린 4번으로 강의합니다. 자, 그 다음 73쪽에 손익의 결산정리하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두 개가요, 원래는 최근에 1, 2년은 갑자기 얘들이 안 나오기 시작했는데, 어차피 회계시험 문제는 통상적으로요, 소모품의 결산정리와 손익의 결산정리는 3년 시험 보면 4번 정도는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3년에 4번. 한 번은 소모품 문제가 나오고, 한 번은 손익의 결산정리 문제가 나오고, 어떨 때는 2개가 같이 나오고, 그 정도는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으로 중요한 단원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기억할 것. 자, 여러분, 손익이란 게 뭐예요? 손실 또는 이익이란 얘기죠. 기업에서 손실인지 이익인지 계산하려면 뭐와 뭘 비교해야 돼?
수익과 비용을 비교해 보면 이익인지 손실인지 알 수 있죠. 결론은 여기서는 수익 비용의 결산 정리를 말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것 같으면 회계상의 수익이나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단기 손익이냐 기타 포괄 손익이냐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건 저의 구분법인데 수익이나 비용은 크게 두 가지. 현금의 유출이나 유입이 있는 수익과 비용이 있고 현금의 유입이 있는 수익, 현금의 유출이 있는 비용,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 비용이 있고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수익 비용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자, 비용, 현금의 유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비, 교통비, 현금의 유출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감가상각비, 비용이죠? 현금의 유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상, 차손, 비용이죠? 현금의 유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임대료, 수익이죠? 현금의 유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대손, 충당금, 환입, 수익이죠? 임대료, 익, 환입, 매출액, 임대료, 익, 환입. 말 끝에 환입으로 끝나는 거 수익이라 그랬죠? 대손충당금을 환입시켰다 그러면 대손충당금을 되돌려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긴 수익이야. 돈이 들어온 건 아니라고요.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이죠. 이와 같이 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은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것이 있고 현금의 유출입이 없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현금의 유출이나 현금의 유입이 있는 수익과 비용의 결산 정리 분계를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자,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 비용? 이거의 결산 정리?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예를 들어서 저를 잠깐 보실까요? 어떤 회사가 보고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가정해 볼게요. 보고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가정하랍니다. 결과적으로 이 회사는 매년 결산일이 12월 31일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이날, 요 날이 몇 월 며칠이냐? 10월 1일인데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보험료 1년분, 보험료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중요한 건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쩌면 숫자까지 똑같이 나와요. 이런 분들 계셔요. 어쩌면 숫자까지 똑같이 나와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당연한 거 볼까요? 제가 120만 원 예로 들었죠. 네. 그럼 집가집게 시험에 출제되는 건 120만 원 아니면 12만 원짜리 출제되겠지. 출제연도 양심이 있지. 보험료 127만 5,469.24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출제. 그게 또라이지 그게. 그쵸? 아니면 제일 어렵게 출제해봤자 요건 나누기 2 한 거. 예를 들어 보험료 60만 원을 지급받아 또는 6만 원을 지급받아. 집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자 할인액을 계산한다. 제가 10분의 2, 30분의 n의 조건으로 상품을 매출했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시험에 집까짓게 전부 다 10분의 2, 30분의 n밖에 더 나오겠어? 항상 그래서 오죽하면 숫자까지 어쩜 그렇게 숫자까지 똑같아요? 제가 그렇게 맞춰서 예를 드니까. 자, 보험료 1년분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자, 요날 지급했어. 드디어 결산일이 되었다고 쳐요. 결산일엔
최종 마지막으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제표 작성할 때 그중에서 보험료는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얘는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에 표시돼요?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돼요?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죠? 그렇다면은 포괄손익계산서에 보험료는 얼마라고 적어야 할까? 포괄손익계산서에 보험료는 얼마를 써야 할까라고 묻는다면은 이론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견해는 뭐냐? 야, 보험료 120만 원 줬다며. 120만 원 줬으면 그냥 당연히 120만 원을 써야지.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주장은 뭐냐? 야, 10월 1일 날 1년분을 지급했다는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내년 9월 말 것까지 지급한 거 아니냐. 비록 120만 원을 줬지만 그 중에 90만 원은 내년 거고 내년 걸 올해 미리 준 거고 120만 원 중에 올해 거는 딸랑 3개월분에 해당되는 30만 원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올해 재무상태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 올해 재무상태나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금액인 30만 원만 표시를 해야지,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대립이 될 때 현금으로 준 건 무조건 비용 처리하고 현금으로 받았을 땐 받은 만큼 수익 처리하는 것, 우리 이걸 현금 기준이다 또는 현금주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올해 것만 적어라. 나중에 이제 발생주의라는 표현을 여러 마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올해 거 이렇게 이해하는 게 편해요. 올해 것만. 자, 준 날부터 결산일까지, 준 날부터 결산일까지 3개월이 경과됐다면 3개월분만 적어라. 올해 것만 적어라. 라는 견해를 발생기준이라고 해서 이론적으로는 현금 기준과 발생 기준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행 기준은 현금 기준으로 처리를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가, 발생 기준으로 처리하라고 규정되어 있는가 볼 것 같으면 현금 기준은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예를 들어 10년 전에, 10년도 너무 길다. 작년에 건물 100원을 현금 주고 사왔다라고 쳐요. 말을 실수했어. 100원 너무 적어. 건물 100억 원을 현금 주고 사왔다라고 쳐요. 작년에 현금 100억 지급했죠. 네. 건물 사왔죠. 돈 썼잖아요.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건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 건물비라든가. 네? 어쨌든 특이한 계정 과목 사서 어쨌든 돈 썼으니까 비용 처리해. 작년에 이제 건물 사왔어요.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 올해 건물이 불이 홀라당사 다 날아가 버렸네. 건물이 줄었죠. 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건물만 타버렸지 돈은 안 타버렸죠. 회계 처리 못해. 나는 지금 당장 알거지가 되게 생겼지만 이미 돈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비용 처리 못해. 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현행 기준은 발생 기준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10월 1일 날 볼까요? 보험료 1년분 1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보험료 지급했을 땐 분계를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차변에 보험료 120만 원, 대변에 현금 120만 원 이렇게 분계를 하고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이렇게 분계를 하고 만약에 결산일에 아무런 분계도 안 하면,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여기 전체 중에서 보험료라고 분계된 게 총 몇 개 있어요? 한 개. 얼마 있어요? 120만 원을 그대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해. 재무제표가 현금 기준으로 작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산 정리분계를 하는 거예요.
결산 정리분계를 해야 재무제표가 발생 기준으로 바뀌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바로 뭐냐?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결산 정리분계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뭐냐?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다 같이 한번 말해보세요. 시작.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결산 정리분계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따라하세요. 재무제표를 발생 기준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해서 시작. 재무제표를 발생 기준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결산 정리분계를 한다. 그럼 결산 정리분계 이유에서는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포괄손익계산서에 보험료 읽어보세요. 얼마 써야 되는데? 30만 원 써야 되는데 얘 보험료가 얼마 있어요? 30만 원이 되도록 하려면 얼마를 어떻게 해야 돼? 보험료 90만 원을 없애야 되겠죠? 보험료 90만 원을 없앱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비록 얼마를 지급했지만 올해 120만 원 지급했죠? 중고는 120만 원인데 사실 이 중에 90만 원은 언제 지급해야 될 거야? 내년 지급해야 될 비용이라면 내년 손익계산에 포함하기 위해서 단기 비용을 내년으로 넘겨보내는 겁니다. 비용을 내년으로 넘겨보내는 거. 아까 지나듯이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네. 자산, 부채, 자본을 내년으로 넘겨보내는 거 뭐 시킨다 그래? 2월. 수익이나 비용을 내년으로 넘겨보내는 걸 뭐 시킨다 그래? 2년 시킨다 그랬죠? 자, 비용을 2년 시킵니다. 비용을 없애버린다고. 그리고 비용을 없애는 이유가 뭐냐? 자, 보험료 90만 원 없앴죠? 없앤 이유가 뭐냐? 보험료 중 90만 원은 언제 지급해야 될 것을 내년에 지급해야 될 걸 올해 미리 지급한 거죠. 보험료를 미리 줬기 때문이다 해서 선급보험료하고 처리하면, 자, 선급보험료하고 처리를 하면은 보험료가 내년으로 2년이 돼서 정확한 성과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 시간엔 요거 하나만 기억합니다. 손익의 결산 정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뭐예요? 재무제표를 발생 기준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자, 그리고 다음 시작하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거예요. 손익의 결산 정리가 뭘까? 그러면은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과 비용에 대하여 선금액이 얼마인지, 선수액이 얼마인지, 미수액이 얼마인지, 미지급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정리하는 것. 한번 더 얘기할게요. 손익의 결산 정리란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이나 비용에 대하여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을 계산해서 정리하는 것. 한 번만 더. 손익의 결산 정리란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이나 비용에 대하여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을 계산해서 정리하는 것. 휴식 시간 되면은 요거라도 외우세요.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 뒤에 뭐라고 끝났건 선급이나 미수로 시작되는 거 무조건 자산이라는 거 기억하시겠죠? 뒤에 뭐라고 끝났건 앞에 선수나 미지급으로 시작되는 건 무조건 부채라는 거. 자, 한번 이 시간의 마지막. 손익의 결산 정리란 현금의 유출입이 있는 수익이나 비용에 대하여 선급, 선수, 미수, 미지급을 계산해서 정리하는 것. 미리 준 게 얼마일까? 미리 받은 게 얼마일까? 아직 못 받은 게 얼마일까? 아직 못 준 게 얼마일까? 이거 계산해서 정리하는 것. 우리는 이걸 손익의 결산 정리라고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손익의 결산 정리하고 나온 거 있죠? 위에서부터 읽어가면서 말뜻 다시 설명드립니다. 잠깐 쉬겠습니다.